남편이 오늘 회식 좀 늦어져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던 날이었습니다. 그 말투가 지금 생각하면 참 태연했어요. 평소처럼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면서 신입들 들어왔으니까 좀 붙잡혀 있을 수도 있어 하던 그 표정. 저는 그 말을 종일 믿고 있었죠. 오늘 하루 정도야 늦게 들어올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날만큼은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 우리 아이가 갑자기 40도 고열로 축 늘어져 버린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축. 아이가 제 품에 안겨 있는데 머리가 제 어깨에 툭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났어요. 그러고는 힘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작은 손이 제 팔을 스치는데 그 온도가 너무 뜨거워서 순간적으로 저도 같이 숨이 멎었어요. 손은 뜨겁다 못해 달아올랐고 입술은 파래지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어 흔들리고 저는 제 두 손으로 아이 뺨을 감싸면서 괜찮아,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반복했지만 그건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나 다름없었어요. 평소였다면 바로 차에 태워 병원으로 갔겠지만 우리 집은 산골짜기 끝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이라 차 없으면 병원 가는 건 사실상 불가능이었습니다. 밤 10시 넘은 시각, 택시도 잡히지 않고 근처의 이웃이라고 해봐야 한참 떨어진 논밭 사이에 희미하게 불 하나 켜진 집뿐. 저는 아기 해열 패치, 체온계, 미지근한 물수건을 꺼내 정신없이 열을 내리려고 했어요. 체온계 숫자는 39.7, 39.9, 40.1. 그렇게 계속 올라가기만 했습니다. 수건을 아이 이마에 올리자마자 뜨거운 열기로 금방 따뜻해져 버렸고 해열 패치는 아이에게 미안할 만큼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여기저기 검색해보며 응급조치들을 해봤지만 아이가 떨며 훌쩍거리는 숨을 쉴 때마다 제 심장도 같이 움찔하며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10번. 휴대폰 화면에 뜨는 연결 중 문구가 저를 조롱하는 듯 보였어요. 진동이 짧게 울렸다가 바로 끊기고 또 다시 울리고 그러다가 아예 부재중 통화 숫자만 쌓여갔습니다. 제가 울먹이며 여보 제발 받아 제발 혼잣말하듯 속삭이던 그 목소리조차 아무에게도 닿지 않고 허공에 흩어졌어요. 이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한데 아이는 불덩이 같고 창밖은 깜깜하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남편도 연락이 안 되고 제가 정말 세상에 혼자인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손이 떨리는 채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설명도 못했어요. 아이가 숨이 열이 너무 뜨거워요. 제발 빨리. 구급대원들은 금방 도착했지만 그 몇 분이 몇 시간처럼 길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구급대원들이 들어오는 순간 저는 마치 숨겨놓은 감정이 터지듯 울음을 쏟아냈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구급차는 빠르게 달렸고 사이렌이 울리는 그 소리가 아직도 제 귓가에서 맴돌아요. 어쩌면 평생 잊지 못할 소리일 겁니다. 달리는 동안 아이의 몸이 제 품에서 한 번 축 가라앉았는데 그 느낌이 정말 아직도 악몽처럼 떠오릅니다. 이대로 아이를 잃을 수도 있겠구나. 그 순간 머릿속에 든 생각은 딱 하나였어요. 왜 내가 받지 않았어 왜.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들이 아이를 급히 데려가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다며 여러 명이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문 앞에 붙잡혀 무릎이 바닥에 닿는지도 모른 채 하염없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내 아이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몸에서 힘이 하나도 없어 벽에 기대어 겨우 숨만 쉬고 있었는데 의사가 천천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고비 넘겼습니다. 지금은 안정됐어요. 그 순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며 울었습니다. 아이의 생명이 붙어 있었다는 사실에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그리고 그제서야 남편에게 연락이 왔죠. 미안. 회식하느라 못 받았어. 말투는 너무 차분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순간 제 가슴 속 어디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탁 하고 꺾였습니다. 말투, 분위기, 너무 태연했습니다. 너무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상했어요. 그날의 느낌이, 남편의 그 기계적인 목소리가 제 마음속에서 계속 진동하며 울렸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 뭔가 아주 큰 비밀이 있다는 직감. 그 직감은 며칠 뒤 정말 무섭도록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아이를 간신히 살리고 집으로 돌아온 날 밤, 저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그동안 쌓아두었던 감정이 터져 나올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마치 제가 조금 예민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듯 조심스럽게 고생했어 한마디를 건넸죠. 그 말이 정말 역겨울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제가 어떤 밤을 보냈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그날 이후로 남편은 이상하리만치 착한 남편 행세를 했습니다. 퇴근하면 바로 집에 오고 아이 옆에 앉아 머리를 쓰다듬고 저를 보며 억지 미소까지 지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뭔가 때문인지 그 눈빛이 계속 흔들렸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어제 너무 좋았어. 다음엔 내가 호텔 잡을게. 전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깨지는 소리보다 제 마음이 부서지는 소리가 먼저 느껴졌어요. 그 메시지는 남편이 아이가 죽을 고비를 넘기던 그 시각, 그 여자와 함께 있었다는 걸 아무 말 없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확인을 위해 조금씩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결혼 초에 쓰던 구형 이메일 계정 비밀번호를 떠올려 시도해 봤는데 놀랍게도 그대로였습니다. 사람은 바람은 피워도 비밀번호는 안 바꾸나 봅니다. 그 안에서 저는 더 끔찍한 기록들을 보았습니다. 호텔 예약 내역, 둘이 찍은 사진, 가슴을 웅크리게 하는 대화들, 그리고 그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남편이 그 여자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아내는 집에만 있어서 몰라. 아이까지 있으니까 움직이기도 힘들고. 그 순간 저는 제 존재가 남편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내도 엄마도 아닌 그저 움직이기 힘든 사람, 남편에게 방해만 되는 존재. 저는 분노보다 텅 빈 무력감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제가 진실을 모른다고 생각하며 계속 완벽한 척 행동했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근처에도 없었던 사람이 이제 와서 기저귀 하나 갈아주고 밥 한 번 먹여주며 아빠 행세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역겨웠어요. 저는 그 며칠 동안 남편의 행동을 눈여겨봤습니다. 퇴근 후 샤워를 오래 하는 날, 늦게 들어오며 갑자기 바람 때문에 머리가 헝클어졌어라는 말, 입힌 적 없는 향수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왼쪽 손목에 남은 붉은 자국, 명백히 누군가 잡아당긴 손자국. 남편은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대충 둘러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가장 몰랐던 건 제가 이미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거짓말,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책임감 없는 행동을 더 이상 한순간도 내 곁에 둘 이유가 없다는 걸. 하지만 저는 단순히 이혼만 할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아이의 생명이 위험했던 순간
그가 전화를 받지 않은 이유가 바람 때문이었다는 사실. 이건 그냥 배신이 아니라 저와 아이의 목숨을 걸고 저지른 범죄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증거들을 정리해 USB에 담고 메모장에 날짜별로 기록하고 남편 몰래 결혼 전 남편과 작성했던 유책 사유 시 재산 포기 조항이 있는 약정서를 꺼냈습니다. 남편은 그 서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결혼 당시 그래, 그냥 도장 찍으면 되는 거지 하고 대충 넘겼으니까요. 저는 그날부터 조용히, 아주 조용히 남편의 인생을 끝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얼마나 희생해 왔는지 그는 지금부터 깨닫게 될 겁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한 지 7년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했어요.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견 회사 다니고 월급도 꼬박꼬박 받고 술도 적당히 마시고 아이한테도 다정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행동에는 하나둘씩 이상한 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바쁘겠지, 스트레스 받겠지 하고 넘겨버릴 정도의 작은 균열 같은 것들이었어요. 예전엔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였던 회식이 갑자기 일주일에 두세 번으로 늘었습니다. 어느 날은 오늘은 팀장 생일이라, 또 다른 날은 갑자기 바이어가 올라왔대. 그리고 후배가 퇴사해서 마지막 회식이야. 이유는 매번 달라졌지만 공통점이 있었어요. 늘 준비 안 된 듯 급하게 통보한다는 것. 저녁 6시 40분쯤에 톡이 하나 딸깍 와요. 여보 회식 잡혔어? 오늘 늦어. 늘 같은 말투, 늘 같은 시간.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회사 일이 바쁜 줄 알았습니다. 세상 물정 전혀 몰랐죠. 남편은 월급날이면 제 손에 네모 반듯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여보, 이번 달도 수고 많았어. 저는 그게 참 든든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봉투가 살짝 얇아졌습니다. 여보, 이번 달은 회사에서 실적이 안 좋아서 성과급이 줄었대.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요. 회식은 더 잦아지고 택시비랍시고 현금이 사라지는 날이 많아지고 카드값도 이유 없이 늘었어요. 카드를 보며 제가 물으면 남편은 늘 웃으며 말했죠. 아유 여보, 그냥 회사 경비 처리 안 되는 회식비야. 나중에 나한테 환급돼. 환급이 된다는 그 나중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은 그때 이미 누군가에게 돈을 쓰고 있었던 거죠. 예전 남편은 아이가 아프면 반찬해서 같이 병원도 가고 주말엔 육아를 73으로 나눠서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은 항상 지쳐 있었고 아이 손잡고 병원 가는 것도 귀찮다는 듯 눈을 피하며 말했어요. 아, 오늘은 좀 힘들다. 여보가 데리고 가면 안 될까? 너무 당연하게 부탁하는 그 말투가 이상하게 거슬렸어요. 뭔가 회피하는 느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그냥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줄 알았어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죠. 하지만 나중에 알았습니다. 남편은 그 시기부터 저녁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쓰고 있었던 것을요. 어느 날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문이 삐걱 열리더니 아무 말 없이 샤워부터 하러 가더라고요. 그런데 스쳐 지나간 옷에서 평소 맡아보지 못했던 달콤한 향수가 확 풍겼습니다. 그 냄새는 회사 남자 직원에게서 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은은하고 플로럴하고 뭔가 여자의 향기였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제가 말했습니다. 여보, 옷에서 향수 냄새 나는데? 남편은 아주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거
A 회사에 향수 뿌리고 다니는 여자 직원 있잖아. 지하철에서 비벼졌나 보네. 참 진하고 독한 냄새야. 근데 문제는 향이 진하지 않았어요. 잔향 같은 느낌이었죠. 뭔가 피부에 오래 머무른 냄새처럼. 그날 저는 샤워하는 남편 등을 흐릿하게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함이 비로소 의심으로 바뀌었어요. 아이에게 감기가 심하게 왔던 날이 있습니다. 열이 38도까지 올랐고 아이는 보채며 울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오늘은 집에 좀 일찍 와줘. 아기 열 때문에 걱정돼.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휴, 오늘 또 회식 생겼다. 팀 전체가 간대. 나 빠질 수 없어. 그 목소리는 아이가 아픈 와중에도 미안함이 단일도 묻어나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저는 왜 이렇게 변했지? 언제부터 이렇게 가족이 뒷전이 됐지?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아이는 제 품에서 힘없이 기침을 하며 열이 오르는 몸을 떨고 있었는데 남편은 결국 그날도 새벽 2시에 들어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더 진해진 채로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침부터 들떠 있었어요. 머리에 왁스 바르고 셔츠도 평소보다 더 신경 써 입고 향수까지 은근하게 뿌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죠. 여보, 요즘 너무 꾸미는 거 아니야? 누구 만나러 가? 남편은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아유, 여보가 뭘 또 그렇게 말해. 요즘 회사 분위기가 좀 그래서 챙기는 거야. 하지만 남편이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 저는 이상했습니다. 늘 매번 비슷한 핑계와 비슷한 거짓말을 반복하는 남편. 그리고 점점 얇아지는 월급 봉투. 그 순간 제 안에서 어떤 조용한 확신 하나가 고개를 들었어요. 남편이 뭔가 숨기고 있다. 남편은 그날도 늦게 들어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오더니 피곤하다며 바로 잠들었죠.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의 휴대폰이 침대 탁자 위에서 한번 빙 울렸습니다. 평소라면 무심코 넘겼을 텐데 그날따라 화면이 저절로 밝혀졌고 그 화면에 뜬 문구를 저는 피할 수 없이 보게 되었어요. 잘 들어갔어? 오늘 너무 좋았어. 여자 이름, 하트 이모티콘. 제 심장이 천천히 아주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의 모든 행동을 하나하나 새로운 시선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남편의 진짜 얼굴을 파헤치게 되는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의 외도가 드러난 후 그 사람의 행동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울고 매달리고 따지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신기하죠? 눈물이 안 났습니다. 대신 제 안에서 뭔가 차갑고 단단한 게 서늘하게 자리 잡았어요. 당신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무시했다면 나도 더 이상 참을 필요 없겠다. 그 순간 저는 전쟁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날 저는 조용히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발견했죠. 남편의 두 번째 휴대폰. 그 안에는 남편과 내 연녀의 사진, 녹음, 메시지,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한 선물 내역, 호텔 영수증까지 차고 넘쳤습니다. 저는 그 증거를 일일이 날짜별로 분류하고 PDF로 묶어 안전하게 제 이메일과 USB에 저장했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이상하게 손끝이 차갑게 떨리던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우리 집 등기가 반반 공동 소유라는 걸 믿고 있었죠. 하지만 그건 표면일 뿐이었습니다. 대출 상환 기록, 제가 혼자 벌어넣은 자금 비율, 결혼 전 제 명의 재산 내역, 전부 끌어모아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죠.
남편이 외도했으니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합니다. 증거가 이 정도면 집을 거의 전부 가져오실 수 있어요. 그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는 길, 가을바람이 차가웠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이상하게 시원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는 아무런 티도 내지 않았습니다. 웃으며 밥을 차려줬고, 웃으며 아이 재웠고, 웃으며 집안을 돌봤죠. 그러면서 남편이 회식 핑계로 나간 밤, 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남편 회사의 익명 고충 신고센터로 둘의 관계 사진과 회사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객관적 사실만 담아 보냈습니다. 특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증거는 회사에서 절대 눈 감아줄 수 없는 부분이었죠. 남편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통화 2분 후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여보 회사에서 나보고 당장 올라오래. 그날 퇴근 시간 남편은 종이박스 하나 들고 돌아왔습니다. 책상 비우고 나오는 사람처럼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그 얼굴 처음 봤습니다. 사람이 단 하루 만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나 싶은 얼굴. 남편은 중얼거렸어요. 여보 회사에서 나보고 권고사직을 받으래. 법인카드 문제도 그렇고 누가 제보했대. 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그래, 누가 했을까? 남편은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울며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그 여자 나랑 헤어지자고 했어. 회사에서 난리 났다고. 자기는 책임질 수 없대. 그러면서 여자에게 보냈던 선물가, 여행 경비, 생활비까지 전부 돌려달라고 전화를 했대요. 근데 내연녀는 차갑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건 다 당신이 자발적으로 한 거잖아요. 증거 있으면 가져오세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현관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됐고 남편은 처음엔 버텼습니다. 집은 절대 못 줘. 이건 내 전 재산이야. 하지만 변호사가 내민 증거 자료를 본 순간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외도, 재산 은닉,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이 정도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아내분이 우위입니다. 결국 판결은 집 100% 제명에 남편은 위자료와 양육비까지 지급. 남편은 새 보금자리를 찾을 돈도 없었죠. 이삿날 남편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덜덜 떨며 말했습니다. 여보 아니,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저는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그 기회를 당신이 가장 필요했던 날에 당신이 거절했잖아. 문이 철컥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남편은 우리 집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몇 주 뒤 남편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나 지금 반지하 들어갔어. 일자리도 잘 안 잡히고 너무 후회돼. 정말 미안해.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휴대폰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단 한 글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남편이 우리 아이가 죽을 수도 있었던 그날, 전화조차 받지 않았던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이었으니까. 그날부터 저는 남편을 이미 떠나보냈던 거죠. 남편이 떠난 뒤 집은 조용했고 공기도 바뀐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저도 조금씩 삶을 되찾아갔습니다. 남편이 무너진 건 제가 원했던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스스로 만든 무덤에 빠져든 것뿐. 그리고 저는 그 무덤에서 살아남은 사람일 뿐이죠.